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쳤다. 한서연 중위는 등을 꼿꼿이 세운 차에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황량한 풍경을 응시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준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철원, 늦가을에 스산함이 내려앉은 산들은 짙은 회색빛 갑옷을 두른 거인들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민간인 통제선이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더욱 단조로워졌다.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군데군데 남은 잔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그녀가 앞으로 몸담게 될 세상의 첫인상이었다. 최종 목적지 백골부대 신병교육대대 앞입니다. 운전병의 무미건조한 안내 방송에 서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4년간의 혹독한 사관학교 생활, 수많은 밤을 지사으며 꿈꿔왔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전투모를 고쳐쓰고 구김 하나 없는 전투복 옷깃을 매만졌다. 누구에게도 얕보이고 싶지 않았다. 여자라서, 혹은 시인임 장교라서가 아니라 군인 한서연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었다. 버스가 멈춰서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 철원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았지만 그만큼 날카롭고 차가웠다. 위병소에 버티고 선 2명의 병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경직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서연 역시 흔들림 없는 자세로 답례하며 위병소를 통과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연병장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우렁찬 함성과 규칙적인 군홧발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했다. 이곳이구나. 내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칠 곳. 서연은 주먹을 살짝 쥐었다. 전투복 주머니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낡은 어선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워온 어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였다. 아버지는 그녀가 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딱 한마디를 하셨다. 후회 없이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다.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될 것이다. 본부 중대 행정반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찰나의 정적. 서연은 그 시선들 속에 섞인 여러 가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멸감. 그녀는 애써 그 모든 것을 무시하며 가장 안쪽에 앉아있는 상세계로 향했다. 충성,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은 중위 한서연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다부진 체격, 계급장은 상사였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전입신고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신임 장교를 맞이하는 상급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감정하는 감정사의 그것에 가까웠다. 다 사관학교 출신이군. 강민준 상사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요즘은 별들이 참 쉽게 쏟아져 나와. 철원의 진흙탕 맛을 보면 그 반짝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었다. 행정반 안의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런 대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여자 장교. 그것도 갓 임관한 온실 속 화초 같은 사관학교 출신에게 최전방 부대의 텃세는 혹독할 것이라고 익히 들어왔다. 초의 선을 다해 복무하겠습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강 상사는 그녀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다. 최선 좋아. 그 최선이라는 걸 어디 한번 구경해보지. 그때 행정반 문이 다시 열리고 서연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 중위 2명이 들어왔다. 그들 역시 신임 장교인 듯했다. 강 상사는 그들을 보자마디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까지 했다. 오, 박중위, 이중위, 어서 오게. 중대장님께서 2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던데. 자,
이쪽으로? 작전 지도 보면서 브리핑부터 시작하지. 그의 태도는 180도 달랐다.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고 행동은 깍듯했다. 두 남자 장교는 서연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강 상사를 따라 작전 상황실 쪽으로 사라졌다. 행정반에는 다시 서연과 몇몇 행정병들만 남았다. 서연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강민준 상사는 잠시 후 혼자 돌아왔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행정반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다. 헌중귀. 예, 상사님. 중대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시니 자네에게 첫 임무를 주지. 저기 보이는 캐비닛들. 부대 창설 이래 모든 군수 물자 기록이 들어있다네. 최근 물자 현황이랑 장부상 재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계속 미루던 일이야. 서연은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제 막 전이 본 소대장급 장교에게 시킬 업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보통 행정병이나 부사관들이 처리하는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잡무였다. 전술 브리핑은커녕 자신의 소대원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창고 정리라니. 혹시 제가 지휘하게 될 소대는 어디입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소한 자신의 병력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싶었다. 강 상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소대 그거. 걱정 마. 도망 안 가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임무부터 완수하는 게 순서 아닌가. 사관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던가. 장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그의 말은 교묘하게 서연의 자존심을 긁었다. 불복종하는 순간 그녀는 역시 사관학교 출신은 뜬구름만 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여기 장부다. 오늘 안으로 1번 캐비닛은 끝내도록. 먼지가 많으니 조심하고. 강 상사는 두꺼운 먼지 뭉치가 내려앉은 장부 뭉치를 그녀에게 떠넘기듯 건네주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서연은 차가운 쇠로 된 캐비닛 손잡이를 잡았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시험이라면 기꺼이 통과해 주리라. 서연은 장부를 펼쳤다.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숫자들. 그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믿을 수 없는 집중력으로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재고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군화, 방독면, 전투식량, 탄약, 먼지 쌓인 상자들을 일일이 열고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은 고됐다. 손은 금세 더러워졌고 코와 목은 칼칼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행정병들은 모두 자리를 떴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강 상사가 정해준 목표량을 채우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중인님, 식사하셔야 합니다. 앳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과 먼지투성이인 그녀의 손을 번갈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다. 나는 나중에 먹을 테니 먼저들 먹어라. 그래도 명령이다. 단호한 목소리에 이등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서연은 다시 장부에 고개를 묻었다. 배고픔도 억울함도 모두 잊으려 애썼다. 오직 눈앞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오후가 되자 강민준 상사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서연이 정리해 놓은 서류 뭉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오! 생각보다 꼼꼼한데 역시 사관학교에서는 이런 잡무를 잘 가르치나 보군.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강 상사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서연은 간신히 1번 캐비닛의 감사를 마칠 수 있었다. 온몸이 뻐근하고 먼지로 뒤덮여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텅 빈 식당으로 향하는 길, 연병장을 가로지르는데 막 훈련을 마친 듯한 다른 소대원들의 무리가 지나갔다. 서연과 비슷한 시기에 전이 본 박중희와 이중희도 그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들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오늘 전술훈련 정말 실전 같지 않았습니까? 강 상사님,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역시 최전방 부사관은 다릅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스쳤다. 그들은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고 자신은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장부와 씨름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무리 중 누군가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동료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순식간에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웃음소리와 함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그 여자 장교 아니야? 꼴! 좀 봐. 군수 창고에서 굴렀나 본데 사관학교 나와도 별 수 없네. 결국 하는 일이 저런 거라니. 서연은 차오르는 굴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텅 빈 식당으로 들어갔다. 배식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은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국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배정받은 좁고 삭막한 독신 장교 숙소 BOQ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쳐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는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는 두 뺨을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울지 않겠다고. 사관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 앞에서 맹세했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세워두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괜찮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서연은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그냥 작은 신고식일 뿐이에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군인인지 제 실력으로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거예요. 창밖으로 철원의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울부짖었다. 마치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이곳에서 살아남겠다. 그리고 최고가 될 것이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군인이 되겠다고. 그녀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한서연 중위가 낡은 군수 창고의 모든 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녀의 작업 결과물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오차 하나 없는 숫자,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 그녀는 자신의 첫 임무가 비록 보잘것없었을지언정 완벽하게 수행해냈다는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았다. 강민준 상사는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볼 뿐 수고했다는 흔한 인사치레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곧바로 그녀를 소대장으로 발령냈다. 마침내 자신의 소대원들을 마주하게 된 날, 서연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비록 다른 장교들과 상사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대원들에게만큼은 신뢰받는 지휘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은 중대 전체에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 소대원들은 그녀를 중위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존경이나 신뢰보다는 어색함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연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를 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다. 강민준 상사가 소대 부사관들을 통해 은밀하게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관학교만 나온 온실 속 화초, 체력도 정신력도 약해 빠진 여자 장교, 곧 두 손 들고 울면서 부대를 떠날 사람. 이 보이지 않는 벽은 훈련 시간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대 전술 훈련 브리핑 시간.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작전 지역의 지형과 예상되는 적의 침투로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녀는 기존의 훈련 계획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체 기동로를 제시했다. 그녀의 분석은 논리적이었고 근거는 명확했다. 워드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A 기동로 대신 B와 능선을 따라 우회하는 경로를 제안합니다. 시간은 약 15분 더 소요되겠지만 매복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발표를 마친 서연이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중대장은 30대 중반의 대위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상급 부사관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제안에 잠시 흥미로운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회의실 구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던 강민준 상사의 눈치를 살폈다. 강 상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한 중대장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한 중위의 분석은 잘 들었네. 하지만 우리 부대는 수십 년간 A 기동로를 통해 훈련해왔어. 검증된 길이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지만 중대장님,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됐네. 중대장은 서연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내 결정이야. 더 이상 이해 없도록. 회의실 안에 다른 남자 장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기색을 서연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노력은 단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손짓에 의해 간단히 묵살되었다. 그녀는 그저 목소리만 있는 유령 취급을 당한 것이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쥔 채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지휘관의 결정에 불복종할 수는 없었다. 고립은 훈련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복도를 걸을 때면 앞에서 떠들며 오던 병사들이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입을 다물고 경직된 자세로 경례를 했다. 식당의 그 많던 자리 중에 유독 그녀가 앉은 테이블 주변만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몸에서 전염병이라도 옮는다는 듯이.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서연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던 사람이 있었다. 사관학교 동기이자 같은 대대에 배치된 김지은 중위였다. 지은은 다른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서연과는 생도 시절부터 모든 것을 터놓고 지내던 둘도 없는 친구였다. 서연은 지은을 만날 때만큼은 철원에서의 혹독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서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원래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PX에서 함께 냉동식품을 데워 먹으며 지은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건 그냥 텃세 수준이 아니야. 지은아, 그 사람들은 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 내 의견,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한다고. 강상사라는 사람, 정말 악질이구나. 하지만 너도 알잖아. 군대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곳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다들 인정하게 될 거야. 지은의 격려에 서연은 잠시나마 힘을 얻었다. 그래, 아직 내 편은 있구나.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지은과 저녁 식사 후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이 그녀의 숙소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복도에서 지은과 마주쳤다. 지은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걱정했잖아. 지은은 서연의 눈을 피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어제 갑자기 중대장님이 찾으셔서 미안,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 그녀의 변명은 어색했다.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노골적으로 서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다가가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고 함께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결정적인 사건은 주말에 일어났다.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지은을 직접 찾아갔다. 그녀의 숙소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나온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서연의 간절한 물음에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말을 해줘야 알지? 지은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서연의 팔을 잡아 숙소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서야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에 강민준 상사가 나를 찾아왔었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어. 김중희는 참 똑똑하고 앞날이 창창한 장교라고. 이런 곳에서는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평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하더라. 약한 고리와 엮이면 그 고리가 끊어질 때 함께 추락하게 될 거라고. 그것은 충고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과 계속 어울리면 너 또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무서워서 날 피했던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실망감과 상처가 뒤섞였다.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아, 여긴 철원이야. 사관학교 교정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나는 강 상사에게 밉보일 자신이 없어. 정말 미안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서연은 지은을 원망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강민준이라는 인간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녀 자신이 온몸으로 겪고 있지 않은가, 친구를 잃는다는 슬픔보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과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는 절망감이 더 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숙소를 나섰다. 등 뒤로 지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이 지독한 곳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과묵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이제 사치였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강철 같은 갑옷으로 바꾸어 자신의 심장을 둘러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훈련과 소대원들에게 쏟아부었다. 개인 화기 정비 시간.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병사들의 총기를 점검해 주었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K2 소총의 놀이소의 뭉치 균열을 발견하여 큰 사고를 예방했다. 사격 훈련장에서는 백발백중의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사격 실력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의 평판을 바꿔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소대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멀리하던 병사들이 이제는 훈련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옅어지고 우리 소대장님은 뭔가 다르다는 호기심과 미약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부대 게시판에 대대 동계 전술 훈련 공고가 붙었다.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철원의 혹한 속에서 치러지는 가장 큰 훈련이었다. 그리고 훈련 총괄 교관 명단 가장 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있는 이름, 총괄 훈련 통제관 상사 강민준. 서연은 그 이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당신이 나를 부러뜨리려고 할수록 나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벽이 나를 가둘수록 나는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가겠다. 차가운 밤 공기 속 서연은 홀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철원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대대 동계 전술 훈련이 시작된 첫날 아침,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의 군홧발 아래로 밤새 내린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내쉬는 숨결은 허공에서 하얀 서리로 변했다가 사라졌다.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중대의 긴장감이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훈련 총괄 통제관 자격으로 단상 위에 선 강민준 상사의 얼굴은 얼음으로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연병장의 장병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다른 누구보다도 한서연 중위의 얼굴에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노골적으로 머물렀다. 그는 확성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지금부터 2주간 우리는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철원의 가장 험준한 지형에서 생존하고 싸우는 법을 익힐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칼바람을 뚫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훈련은 약골들을 위한 소풍이 아니다. 나고자나 짐덩어리가 설 자리는 없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는 전우를 위험에 빠뜨리고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장교든 병사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예외나 특별 대우도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모두를 향한 경고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칼날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는 서연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연은 턱을 당기고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훈련의 첫 관문은 40km 전술 행군이었다. 완전 군장을 꾸린 장병들이 출발선에 정렬했다. 강 상사는 장교들의 군장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한중위, 군장 이리 줘봐. 사관학교에서는 군장 꾸리는 법이나 제대로 가르치는지 모르겠군. 그는 서연의 군장을 받아들더니 무게를 가늠하는 척하며 옆에 있던 보급 담당 하사에게 눈짓했다.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하사는 재빨리 서연의 군장 덮개를 열고 아주 교묘하게 추가 물품들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여분의 무정이 배터리 2개, 예비 야전산머리, 묵직한 신호탄 3발, 하나하나의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았지만 합쳐지면 좋기 5kg는 좋기 넘는 무게였다. 규정된 장교 군장의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좋아, 장교는 항상 솔선수범해야 하니 이 정도는 기본이겠지. 강 상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군장을 그녀의 등 위로 거칠게 올려주었다. 서연은 갑자기 짓누르는 무게에 순간적으로 휘청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항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돌아올 것은 정신력이 약하다는 비난뿐일 터였다.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행군 시작. 출발 신호와 함께 기나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 몇 킬로미터는 견딜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등 위의 군장은 바위덩거리처럼 무거워졌고 어깨는 끊어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가팔은 오르막길이 나타나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서연은 점점 행렬의 뒤쪽으로 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강 상사는 지프를 타고 그녀 옆을 지나가며 확성기로 고함을 질러댔다. 한중위, 사관학교 군장에는 책만 들어있나. 발이 안 보여. 발이.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몇몇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애써 외면했다. 전원 주목, 우리의 엘리트 장교께서 경치 구경하며 산책 중이시다. 업어주기라도 해야 하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참기 위해 아래 십수를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쓰러지지 말자. 저 인간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거친 파도와 싸우던 아버지의 강인한 등을,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얘여. 발걸음을 옮겼다. 하나, 둘, 하나 더 둘. 지옥 같던 8시간의 행군이 끝났을 때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녀는 비틀거리며 군장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두 눈만은 여전히 디피언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잠깐의 휴식 시간. 다른 소대원들이 지친 몸을 뉘고 잠시 눈을 붙이려 할 때 강 상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각 소대장은 경계 근무조를 편성해서 보고하도록, 특히 한 중위 소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독수리봉, 능선 초소를 맡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독수리봉 능선 초소는 바람이 가장 거세고 기온이 가장 낮은 최악의 근무지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게다가 강 상사는 경계 근무표를 직접 짜서 내려보냈다. 그가 짠 근무표에서 한서연 중위의 이름은 초번과 두 번째 근무에 연달아 올라가 있었다. 휴식 시간 없이 난 4시간 연속 근무,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가혹 행위였다. 이해 있나, 한중위. 강 상사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서연은 그를 마주보며 짧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날 밤, 독수리봉 초소의 칼바람은 상상 이상이었다. 방한복을 뚫고 들어오는 추위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람은 금방이라도 몸을 날려버릴 것 같았다. 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꺼풀은 자꾸만 감기려 했다. 여기서 잠이 들면 그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서연은 잠을 쫓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군가를 나지막이 읊조리고 암구호를 수십 번씩 복창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추위와 피로, 그리고 덮쳐오는 절망감과 싸우고 있었다. 새벽 2시경, 예상대로 강 상사가 불시 점검을 나왔다.
그는 서연이 졸고 있거나 최소한 초소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비록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지만 총기를 쥔 채 경계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강 상사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흠을 잡기 위해 서연의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만 지적할 만한 것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서연의 전투화를 손전등으로 비추더니 트집을 잡았다. 전투화에 눈이 묻어 있군. 경계 근무자의 용모 분량, 벌점 1점, 눈밭 한가운데 서 있는 근무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어이없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처사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강 상사는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옥 행위는 다음날 모의 전투 훈련에서 절정에 달했다. 강 상사는 서연의 소대에게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임무를 부여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적의 기관총 진지가 있는 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밤샘 근무와 행군으로 소대원 전체가 녹초가 된 상태였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서연의 소대는 적의 화망에 완전히 고립되었고 결국 전멸 판정을 받았다. 강 상사는 즉시 훈련을 중단시키고 모든 병력을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서연을 모두의 앞으로 불러냈다. 전원 주목.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한서연 중위의 무능한 지휘 때문에, 이 소대 전원이 전멸했다. 그녀의 나약함 때문에 자네들의 전우가 모두 죽었다는 말이다. 이 여자는 부대의 짐덩어리이자 수치다. 모욕적인 언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 상사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대원들을 그녀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려는 비열한 의도였다. 서연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꼿꼿이 서 있었다.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눈물도 변명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불타는 듯한 눈으로 강민준을 응시했다. 그 시선은 네가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나는 꺾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가면 뒤에서 그녀의 내면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임시 수경지로 돌아온 서연은 홀로 앉아 K2 소총을 정비하고 있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모욕감으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평소 과묵하기만 하던 박일병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물이 담긴 수통과 초콜릿 한 조각을 그녀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주 작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고립 속에서 받아든 그 작은 온기는 꽁꽁 얼어붙었던 서연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뜨거운 수통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작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은 자신의 소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 하나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할 아주 작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강민준의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혹한기 훈련은 어느덧 2주째 접어들었다. 한서연 중위의 몸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에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강도 훈련을 감당해야 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에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독초처럼, 겨울을 나는 잡초처럼 끈질기게 버텨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강민준 상사를 더욱 초조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울면서 무릎 꿇고 포기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눈빛만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의 괴롭힘은 이제 부대원들 모두가 알아챌 정도로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제지하지 못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모두가 침묵할 뿐이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훈련 10일차, 야간 침투 훈련 중에 일어났다. 그날의 훈련은 적의 후방구로 깊숙이 침투하여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서연의 이 소대는 가장 험준하고 복잡한 A코스를 배정받았다. 눈이 깊게 쌓인 가파른 산비탈과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야 하는 최악의 경로였다. 한편 다른 중대 소속의 최진우 일병은 그날 대항군, 즉 적의 역할을 맡아 A코스 중턱의 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침투하는 아군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임무 수행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추위를 피하고 훈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릴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최진우는 군 생활에 아무런 의미도 자부심도 느끼지 못하는 전형적인 시간 때우기형 병사였다. 그에게 장교나 부사관은 그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꼰대들일 뿐이었고 군대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다. 그는 영리했지만 그 영리함을 훈련이 아닌 장구애를 부리는 데 사용했다. 그는 항상 주변을 관찰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어둠 속에서 힘겹게 움직이는 이 소대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맨 앞에서 대열을 이끌고 있는 한서연 중위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리고 불안정했다.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쯧쯧! 저 여자도 고생이 많구만. 강상사한테 제대로 찍혔으니 오죽할까. 최진우는 속으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는 강상사가 한 중귀를 괴롭히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고 그저 재수없는 장교 하나가 궁이 잡는 부사관에게 걸렸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에게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던 서연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눈밭에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며칠간 누적된 피로와 수면 부족, 그리고 숨기고 있던 미열이 마침내 그녀의 몸을 덮친 것이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 그림자 속에서 강민준 상사가 나타났다. 그는 훈련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이 소대를 은밀히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일어서 여기가 어디라고 주저앉아 있어. 여기가 내년 놀이터인 줄 아나? 주변의 소대원들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서연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그 나약한 모습이 강 상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시간적이 내년한테 시간을 줄 것 같아. 그는 이성을 잃고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안 그래도 비탈길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서연의 몸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뒤로 넘어갔다. 그녀는 짧은 비명과 함께 눈이 쌓인 가팔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머리가 눈 밑에 숨겨져 있던 바위에 부딪혔고 그녀의 몸은 이내 깊은 눈 더미 속에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대원들이 경악하여 중위님 하고 외치며 달려가려 하자 강 상사가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질렀다. 걔 꼼짝 마 저거. 다 꾀병이야. 훈련에서 빠지려고 쇼하는 거라고 내버려둬. 추우면 알아서 기어 올라오겠지 전원. 전진. 강 상사의 서슬퍼런 명령에 소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췄다. 몇몇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눈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이짓는 서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강 상사의 살기 어린 눈빛에 인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이 모든 광경을 약 100m 떨어진 바위 틈에서 최진우 일병이 자신의 소총에 달린 야간 투시경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장교와 부사관의 흔한 갈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강 상사는 쓰러진 장교를 구호하기는커녕 그대로 방치하고 부대를 이동시켰다. 이 혹한의 날씨에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정말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다.
최진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하니? 그런 감정은 그에게 사치였다. 분노하니? 타인의 일에 분노할 만큼 그는 정의롭지 못했다. 그의 머리를 지배한 것은 오직 하나. 기회라는 단어였다. 이건 기회다.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 그의 기회주의적인 본능이 번뜩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다. 차가운 날씨에 배터리는 금방이라도 방전될 것처럼 깜빡이고 있었지만 아직은 괜찮았다. 그는 재빨리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의 야간 촬영 기능은 조악했지만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는 것보다는 훨씬 선명했다. 그는 최대한 줌을 당겨 눈 더미 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서연의 모습과 그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강 상사,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소대원들의 모습을 프레임 안에 담았다. 바람 소리 때문에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영상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그는 강 상사가 소대원들을 다그쳐 현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촬영했다.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의 지형지물과 다른 병사들의 얼굴까지 의도적으로 화면에 담았다. 기소대원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 최진우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는 방금 자신이 찍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다. 화질은 거칠고 화면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 사람의 군 생활을, 어쩌면 인생을 통째로 끝장낼 수 있는 증거였다. 그는 차가운 희열과 함께 권력의 맛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야간 투시경으로 서연이 쓰러져 있는 곳을 보았다. 작은 몸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 아주 잠깐.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각자 도생이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순찰 경로를 따라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기회주의자의 눈은 범죄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진실은 이제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에게 팔릴 위험한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인 한서연 중위는 의식을 잃은 채 얼어붙은 땅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생명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한서연 중위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차가운 비탈길에 쓰러진 지 꼬박 5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훈련통제본부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수색에 나섰던 다른 소대 소속의 수색조였다. 발견 당시 그녀는 심각한 저천증과 바위에 부딪히면서 생긴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희미했고 맥박은 금방이라도 멎을 것처럼 약했다. 그녀는 즉시 대대 의무실로 후송되었다. 군의관은 그녀의 상태를 보자마자 혀를 찼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의무실 밖에서는 강민준 상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일이 귀찮게 되었다는 초조함과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불안감에 가까웠다. 중대장과 다른 장교들이 도착하자 강 상사는 이미 준비해둔 거짓말을 능숙하게 늘어놓았다. 한 중위가 훈련 초반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사관학교 출신 특유의 고집과 공명심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체력 한계를 넘어서면서 탈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부하 장교의 안전을 염려하는 책임감 있는 선임 부사관의 모습, 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이 평소에도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문이 부대에 파다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나약함 탓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였다. 다음 날 훈련은 안전사고를 이유로 잠시 축소 운영되었다. 최진우 일병은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다. 강민준 상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가장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바로 이 순간이 거래를 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그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는 척 막사를 빠져나와 강 상사가 자주 담배를 피우는 장소인 보급창고 뒤편의 어두운 공간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강 상사는 어둠 속에서 홀로 담배를 태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담뱃불이 그의 심란한 얼굴을 붉게 비췄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최진우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그에게 다가갔다. 강 상사님.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 상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최진우를 쏘아보았다. 초의 일병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잠이 안 와서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어젯밤 훈련이 워낙 험해서 그런지 아직도 몸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우는 태연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는 어젯밤 훈련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힘을 주었다. 강 상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저도 아코오스 근처에서 대항군으로 매복 중이었습니다. 한 중위님, 사고 나신 것도 멀리서 봤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습니다. 최진우가 사고라는 단어를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자 강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군화발로 비벼 껐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최일병 똑바로 말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가끔은 사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이 맥락 없이 돌아다니면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우는 그 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어젯밤 찍은 동영상의 일부를 재생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강 상사가 서연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그녀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가 쓰러진 그녀를 내버려 둔 채 부대를 이끌고 떠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순간 강민준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이 경악과 분노로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그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맹수처럼 최진우에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최진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재빨리 몸을 피하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둘 사이의 권력 관계는 그 짧은 순간에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내가 뭘 원하는 거야? 강 상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잔뜩 쉬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위압적인 선임 부사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줄을 쥔 어린 병사 앞에서 비굴해진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 최진우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치 사업 거래를 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자신의 요구 조건을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병사일 뿐입니다. 효자 아들로서. 아픈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는 엘세박 15일의 특별 포상 휴가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좀 약해서 말입니다. 이 최전방 근무는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대본부의 군수지원과 같은 후방보직으로 옮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상사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늑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근무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의 오해 같은 것들은 아주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강 상사는 치욕감에 이를 갈았다. 눈앞의 어린 병사가 자신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 영상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그대로 끝장이었다. 함은 알겠다. 대신 그 영상. 당장 내 눈앞에서 삭제해. 최진우는 능글맞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상사님, 제 보직 이동 명령서에 중대장님 결재가 나고 제 손에 휴가증이 들린 후에 말입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거래는 성립되었다. 그날 이후 강민주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한을 동원하여 최진우의 요구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고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펜 끝에서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다. 사고 경위 보고서 이소대장 한서연 중위, 본인의 체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욕을 앞세워 훈련에 임하던 중 누적된 피로로 인한 단순 탈진 및 저천증으로 실신함, 훈련 통제관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와 만류가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가 완고했음, 훈련 교관 및 통제 인원의 과실 없음, 해당 장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체적 능력에 맞는 비전투 보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 공식 보고서는 대대 전체에 공유되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은 살이 붙고 과장되어 순식간에 소문으로 번져나갔다. 들었어? 사관학교 출신 그 여자 장교? 훈련 못 버티고 기절했대. 강 상사님이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그랬다던데 역시 여자는 안 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더라. 최전방 체질이 아닌 거지. 강민준의 잔인한 폭력은 한서연의 무능함과 나약함으로 완벽하게 둔갑했다. 진실은 공식적인 거짓말과 무성한 소문 아래 깊숙이 파묻혔다. 며칠 후 최진우는 자신의 소원대로 대대본부 행정병 발령과 14박 15일짜리 포상 휴가증을 손에 넣었다. 그는 막사를 떠나 휴가 가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영구 삭제했다. 그의 게임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같은 시각 의무실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한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다. 그녀에게는 비탈길에서 강 상사와 마주쳤던 순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밀치던 그 끔찍한 기억의 파편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간호 장교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다. 정신이 드세요? 한 중위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한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거짓말? 그것이 서연이 의식을 차리고 처음으로 들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저 과로로 쓰러졌다고 하니 분명 강 상사가. 하지만 산산조각난 기억과 지독한 두통 속에서 그녀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맺어진 비열한 거래는 이제 그녀의 기억마저 뒤흔들며 그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의무실에서 퇴원한 한서연 중위는 경미한 뇌진탕 후유증과 체력 회복을 이유로 일주일간의 행정 업무 및 부대 내 활동이라는 가벼운 처방을 받았다. 그것은 배려를 가장한 낙인이었다. 그녀가 소대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경멸과 무시가 뒤섞인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훈련을 못 버티고 쓰러진 나약한 여자 장교. 강민준 상사가 만들어낸 거짓된 진실은 이제 부대 내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공식적인 사실이 되어 있었다. 소대원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훈련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며 실질적인 모든 지휘와 통솔을 소대 부사관에게 의존했다. 그녀의 소대장이라는 직책은 이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대 안에서조차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저기 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네. 저러니 여자는 군대에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을 나약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저들의 말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편 최진우 일병과의 거래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강민준 상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기고만장해졌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사라졌고 서연의 무능함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부대 전체에 각인되었다. 그는 이제 거리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최진우에게 당했던 굴욕과 협박의 기억이 독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분노와 치욕을 모두 서연에게 전가했다. 그에게 있어 서연은 이제 단순히 눈엣 가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원흉이었다. 그는 서연을 육체적으로 더 괴롭히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미 사고 전례가 있었기에 또다시 그녀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의 육체가 아닌 정신을,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강 상사는 행정반의 친한 동료 부사관을 통해 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열람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서류를 샅샅이 훑었다. 학력, 성적, 수상 경력, 모든 것이 완벽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가족 사학년에 멈췄을 때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부친 한철수, 직업 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빙고. 그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항상 책상 위에 낡은 어부의 사진을 놓아둔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일 터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업은 강 상사가 그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다. 며칠 후 중대 전체가 연병장에 모여 개인 장비 검사를 받는 날이었다. 모든 중대원들이 자신의 장비를 꺼내놓고 정렬해 있었다. 중대장의 위임을 받은 강민준 상사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대열을 순시하며 병사들의 장비를 점검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의 방탄 헬멧을 집어들어 안쪽을 살펴보는 척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한종이.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한 가짜 염려가 묻어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앞으로는 건강관리 좀 잘하도록 해. 몸이 약한 건 혹시 집안 내력인가? 서연은 대답 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강 상사는 그녀의 침묵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 인사 기록을 좀 봤는데 부친께서 제주도에서 어부 일을 하신다고 험한 파도와 싸우시는 아주 고된 직업이지. 존경스럽군. 그는 종영스럽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비웃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어부의 딸이 최전방 부대 장교라. 이건 마치 물고기가 산에 오르려는 것과 같지 않나. 이 자리에는 맞지 않는 혈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의 말에 주변의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인다운 지적이 아니었다. 군인의 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열하고 저급한 인신공격이었다. 말해봐. 한중이. 강 상사는 서연의 굳은 얼굴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듯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자네의 그 어부 아버지는 알고 계신가? 당신의 금지옥엽 외동딸이 여기 철원 땅에서 훈련도 못 버티고 진흙탕에 쓰러져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망신이지.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온 양반이 딸내미 장교 됐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런데 현실은 고작 이 모양이니 어부는 그냥 바다에 있어야 하고 그 딸은 글쎄 좀 더 쉬운 일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아버지.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에 박힌 영린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 온 기둥이자 그녀의 모든 자부심의 근원이었다. 그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모욕도 묵묵히 견뎌냈던 그녀였지만 아버지를 향한 모독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단단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분노와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질식할 것처럼 잠겨 있었다.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반응을 본 강 상사는 자신이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음을 확신했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왜 사실을 말하니? 아픈가 괜찮아. 여기서 쫓겨나면 제주도로 돌아가서 아버지 고기잡이배나 돕도록 해. 그게 자네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일일 테니. 마침내 장비 검사가 끝났다. 해산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강민주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단순히 나약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속할 자격조차 없는 미천한 출신으로 낙인 찍어 버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텅 빈 숙소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침대 위로 무너지듯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 어떤 훈련도,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그녀를 울게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멈출 수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속삭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아버지까지 욕되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시련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하지만 명예에 대한 공격은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자체를 공격하는 독이었다. 강민준이 휘두른 가장 비열한 칼날은 마침내 한서연의 가장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철원에 온 이후 그녀가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서연 중위가 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무너져 내린 지 며칠 후 철원에는 괴물 같은 눈보라가 닥쳐왔다. 기상 예보는 역대급 한파를 동반한 블리자드라고 경고했고 부대는 즉시 최고 등급의 기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모든 외부 훈련은 중단되었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병력의 막사박 이동이 통제되었다. 하늘은 짙은 낯빛으로 변했고 늑대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철조망을 흔들며 울부짖었다.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풍경이었다. 서연은 텅 빈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이겨내야 한다는 투지도 모두 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한 중위 강민준 상사님께서 즉시 중대 통제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전령으로 온 병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군인의 본능으로 몸을 일으켜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통제실에 들어서자 강민준 상사가 작전 지도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눈은 기묘한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한중위.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 섹터 외곽에 있는 델타 감시 초소와 통신이 두절됐다. 아마도 눈보라 때문에 안테나가 손상된 것 같지만 규정상 직접 가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통제실 안에 다른 부사관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미친 눈보라 속에서 부대 밖으로. 그것도 가장 외딴 곳에 있는 폐초소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인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강상사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현재 경량 임무 수행 중이니 체력이 남아 돌겠지. 다른 소대장들은 훈련 뒤처리 때문에 바쁘니 이 임무는 자네가 맡도록 한다. 무정히 한 대만 챙겨서 즉시 출발해 현장 상황 확인하고 복귀 보고하도록. 그것은 명령을 가장한 사형 선고였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서연은 강 상사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순수한 사리를 읽었다. 그는 자신을 이 눈보라 속에서 죽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거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목과 함께 죽음이 두려워 도망친 겁쟁이라는 오명을 평생 뒤집어쓰게 될 터였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형수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델타 초소로 향하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의 키만 한눈 더미가 길을 막았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바람이 끊임없이 그녀를 뒤로 밀쳐냈다. 방한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는 살을 내는 듯했다. 눈보라 때문에 시야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나침반과 지도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유령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려고 그 혹독한 4년을 버텨냈던가. 강민준이라는 한 인간의 증오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눈물은 흘러나오자마자 얼어붙어 뺨에 날카로운 상처를 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불꽃 같은 것이 타올랐다. 오기였다. 그래, 죽더라도 곱게 죽지는 않겠다. 저 인간의 뜻대로. 이 눈밭 위에서 비참하게 쓰러지지는 않겠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쥐어짰다. 그 오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가 되어주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폐허처럼 변해버린 델타 초소를 발견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낡은 벙커는 유령의 집처럼 스산했다. 예상대로 통신 장비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채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휴대용 무정기를 꺼내 본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초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던 마지막 정신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지났을까. 눈보라를 뚫고 한 인형이 초소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준 상사였다. 그는 서연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거의 숨을 쉬지 않는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초소 구석에 버려져 있던 두껍고 타재로운 방수포를 발견했다. 군용 트럭 덮개로 쓰이던 낡고 뻣뻣한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한 마지막 눈빛으로 서연을 내려다본 후 그 무거운 방수포를 그녀의 온몸 위로 던져버렸다. 편히 쉬어라, 한중이!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 상사는 그대로 벙커 밖으로 나갔다. 그가 문을 나서자마자 밖에서 몰아치던 눈보라가 방수포 위로 쌓이기 시작했다. 눈은 순식간에 방수포를 뒤덮었고 벙커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벙커는 이제 완벽한 무덤이 되었다. 그는 그녀가 질식하거나 혹은 얼어 죽으리라고 확신했다. 시신은 봄이 되어 눈이 녹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을 터였다. 비극적인 사고사,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범죄는 그의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한편 벙커 안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서연은 마지막 순간 공포스러운 감각에 몸서리쳤다. 온몸을 짓누르는 육중한 무게, 갑자기 찾아온 완전한 어둠과 숨막히는 압박감, 윙윙거리던 바람소리가 갑자기 먹먹하게 변하는 느낌, 자신이 산채로 묻히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그녀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은 한 젊은 장교의 절규와 한 남자의 비열한 범죄의 흔적을 하얀 눈 아래 완벽하게 묻어버리고 있었다. 강민준 상사가 델타 초소에서 돌아온 후 대대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눈보라 부대 곳곳에 통신망이 두절되었고 상급 부대인 사단 지휘부에서는 10분 강력으로 상황 보고를 재촉하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통신병들은 고함치며 뛰어다녔고 장교들은 지도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렸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민준만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 즉 한서연이라는 한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통신망 복구 작업을 지시하며 이따금씩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보라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의 범죄도, 한서연의 존재도 저 하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통신 채널을 뒤엎는 날카로운 최우선 순위 긴급 통신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여기는 관제탑. 여기는 관제탑 대대 지휘소 응답하라. 관제탑 병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대대 작전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송수화기를 움켜쥐었다. 여기는 지휘소 무슨 일인가. 정체불명의 헬기 한 대가 우리 기지 영공에 접근 중입니다. 기체 식별 신호는 블랙호크, 호출 부호는 피닉스 1입니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우리 부대주 활주로에 비상 착륙을 요청. 아니, 통보해 왔습니다. 피닉스 1, 그 단어가 통제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군 통신체계에서 피닉스 1은 단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호출 부호였다. 합참의장, 별 넷,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뭐라고 작전과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호출부호 다시 확인해 피닉스 1이 맞나? 확인했습니다. 피닉스 1 맞습니다. 인가 코드는 알파 탱고 시에라 1 5분 내 기지에 진입하겠다고 합니다. 알파 탱고 시에라 1 ATS 1, 합참의장 한태석 대장의 개인 인가 코드였다. 통제실 안의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합참의장이 이 역사적인 눈보라를 뚫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대한민국 최전방의 일가의 대대 기지에 직접 온다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패닉이 통제실을 덮쳤다. 대대장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장 재설차 전부 주 활주로로 보내
눈치워 전 지휘관 및 참모. 5분 내로 활주로에 집합한다, 비상 상황이다, 움직여. 활주로는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쳤고 제설차의 굉음과 장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부대의 모든 조명등이 활주로를 향해 빛을 쏘았지만 그 빛마저도 맹렬한 눈볼에 먹혀 들어가는 듯했다. 대대장과 중대장들 그리고 강민준을 포함한 모든 선임 부사관들이 칼바람에 얼굴이 얼어붙은 채 활주로 한편에 도열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를 찢고 육중하고 깊은 로터 회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고 하얀 혼돈 속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블랙호크 헬리콥터였다. 헬기는 미친 듯이 몰아치는 측풍과 싸우며 신기에 가까운 조종술로 활주로 중앙에 기적처럼 내려앉았다. 헬기의 스키드가 땅에 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오직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소리와 헬기 터빈의 날카로운 소음만이 그들의 고막을 때렸다. 육중한 측면 도어가 옆으로 스르르 열렸다. 도열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한 인형이 헬기에서 내려와 눈 덮인 활주로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두꺼운 방한복 대신 단정한 장교용 동계 외투만을 제복 위에 걸치고 있었다. 지독한 추위가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듯했다. 합참의장 한태석 대장이었다. 큰 키, 다부진 체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지휘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깨에서 빛나는 4개의 별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위압적으로 반짝였다. 그의 흑요석 같은 눈동자가 도열한 장교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에 마주친 장교들은 마치 내장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뒤늦게 지프를 타고 달려온 사단장이 거의 넘어질 뻔하며 앞으로 달려나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의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예고 없이 방문하시다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한태석 대장은 즉시 답례하지 않았다. 그는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장교들을 그 얼어붙은 활주로 위에 세워둔 채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침묵을 유지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폭풍의 울음소리를 뚫고 모든 이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네. 장군, 나는 상황 보고를 받으러 왔어. 그는 천천히 도열한 장교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내 휘하의 한 장교가 이 눈보라 속에서 현재 실종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인가? 그 질문은 사형 선고처럼 활주로의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사단장은 말문이 막혔다. 일가의 대대의 중위 한 명이 실종된 것을 합참의장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정보가 그렇게 빨리 보고될 리가 없었다. 대대장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자기도 모르게 강민준이 서 있는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강민준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이 혹한의 추위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불가능해. 아무도 알 리가 없어. 그는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한태석 대장의 시선이 정확히 그에게 와서 박혔다. 그 시선은 단순히 날카로운 것을 넘어 마치 그의 영혼 깊숙한 곳, 그가 저지른 비열하고 추악한 진실까지 모두 꿰뚫어 보는 듯했다. 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낮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간신히 억누른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갱민준 상사. 그가 강민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실종된 장교가 자네 중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한서연 중위 내게 보고하도록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마지막 단어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가 강민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대한민국 군부의 최고 권력자의 시선에 갇힌 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끔찍한 확신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강철의 날개를 펴고 폭풍 속에서 날아온 것은 시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을 알리는 무자비한 집행관의 강림이었다. 한태석 대장의 시선은 강민준 상색에서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사색이 된 사단장을 향해 떨어졌다. 장군, 지금 즉시 이 대대의 모든 가용 병력을 동원해 수색조를 편성하도록. 나는 이 대대 섹터 내의 모든 감시 초소, GP, 그리고 임시 대피소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길 원하네. 특히 폐쇄된 곳들부터 수색하도록. 구체적으로는 델타 초소부터. 델타 초소. 그 구체적인 지명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단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의 비명을 지르듯 무정의의 명령을 하달했다. 수십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수색조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즉시 출동했다. 한태석 대장은 지체 없이 장갑채 올랐다. 그의 옆자리에는 대대장과 중대장이, 그리고 뒷좌석에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의 강민준이 동승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장갑차의 육중한 엔진 소리와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한태석은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꽉 쥔 두 주먹의 하얀 뼈마디가 그 안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짐작게 했다. 델타 초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초소의 입구는 거의 사람 키만큼 쌓인 눈더미에 막혀 있었다. 병사들이 미친 듯이 눈을 파헤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여기 방수포가 있습니다. 한 병사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병사들이 눈 속에서 뻣뻣하게 얼어붙은 거대한 방수포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방수포를 걷어내는 순간 그들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채 쓰러져 있는 한서연의 몸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의무병이 달려들어 그녀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맥박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외침이 들리는 순간 한태석 대장이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눈 더미 속에 누워있는 작고 연약한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돌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 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경악으로 굳어버린 사단장과 대대장,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군서열 1위, 4개의 별을 단 대장이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의식을 잃은 작은 중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에 엉겨붙은 눈을 쓸어냈다. 그리고 모두가 들어본 적 없는 애끓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서연아, 아빠다. 아빠가 여기 왔다. 서연아, 아빠다. 그 말은 천둥소리처럼 주변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다. 한서연 중위가 합참의장의 딸이라고 가난한 어부의 딸이라던 그녀가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명료함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 들어맞았다. 합참의장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림, 그의 초인적인 정보력, 강민주는 자신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신임 장교 하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장면은 대대 본부의 브리핑실로 바뀌었다. 서연은 긴급 후송된 군용 헬기에 실려 서울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한태석 대장은 기지에 남았다. 브리핑실의 공기는 바깥의 눈보라보다 훨씬 더 차갑고 살벌했다. 사단장부터 대대장, 그리고 강민준을 포함한 모든 관련 간부들이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브리핑실 뒤편에는 굳은 얼굴의 헌병 2명에게 감시당하는 최진우 일병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는 합참의장이 기지에 착륙하자마자 체포되었다. 한태석 대장이 연단에 섰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그는 차분하게 말하며 부관에게 고갯짓했다. 브리핑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진우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조악하고 흔들리는 영상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강민준이 비탈길에서 서연을 밀치는 장면, 그녀가 눈 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그가 냉정하게 돌아서서 부대를 이끌고 떠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누군가 숨을
하고 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모든 시선은 재처럼 하얗게 질린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최진우 일병, 한태석 대장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불렀다. 강민준 상사와 했던 거래에 대해 말해봐라. 헌병의 재촉에 최진우는 거의 울먹이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특별 휴가와 후방 보직을 요구했던 사실, 그리고 강 상사가 그 모든 것에 응했다는 것까지. 이제 한태석의 시선이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강민준 상사, 뭔가 덧붙일 말 있나 조작된 사고 경위 보고서에 대해서라든가, 자네가 지휘하던 장교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던 사실에 대해서, 혹은 그녀의 어부 아버지를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야.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강민준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강민준이 무너져 내렸다.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선임 부사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따님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그냥 군기를 잡으려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비굴한 변명을 듣는 순간 한태석의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딸인 줄 알았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당연합니다. 의장님. 그렇다면 너는 네가 약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믿는 병사들에게는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군. 너는 방금 그 어떤 영상 증거보다도 더 완벽하게 너 자신의 유죄를 스스로 증명했다. 한태석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심판처럼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떨고 있는 지휘관들을 향해 돌아섰다. 희은병. 예, 의장님. 강민준 상사를 살인 미수, 직권 남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즉시 체포한다. 최진우 일병은 협박 및 범죄 묵인 혐의로 체포하도록. 그리고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단장과 대대장을 향해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휘관들, 당신들의 지휘 책임과 감독 태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부대 지휘부 전원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합참 감찰실의 특별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대는 군복에 대한 모욕이다. 헌병들이 울부짖는 강민준과 넋이 나간 최진우를 끌고 나갔다. 오랫동안 어둠과 거짓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가장 눈부시고 잔혹한 탐조등 아래 그 추악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정의를 위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은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를 조용히 감쌌다. 몇 주가 흘렀다. 철원에 미친 듯이 몰아치던 눈보라는 멎었고 그 자리에 조용하고 깨끗한 겨울 햇살이 내려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울 국군수도병원 특실. 한서연 중위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뇌진탕 후유증도, 지독했던 저천증의 흔적도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꿈을 꾸었다. 숨 막히는 방수포의 무게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외면했던 세상의 침묵을 그녀의 곁을 거의 매일같이 지킨 것은 아버지, 한태석 대장이었다. 그는 이곳 병실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의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딸의 안위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아 딸의 입에 넣어주었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뒤척일 때마다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나누지 못했던 부녀의 정을 조용히 나누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던 날이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버지? 그래, 딸아. 왜 그러셨어요? 왜 평생을 어부라고 속이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가장 큰 질문이었다. 한태석은 깎고 있던 사과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회한과 사랑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띠오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군인 자제들을 봐왔다. 아버지의 계급을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는 오만한 아이도 있었고 그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나약한 아이도 있었지.
나는 내 딸만큼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한태석의 딸이 아니라 그냥 한서연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오롯이 너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서기를 바랐다. 그의 시선이 창밖 먼 곳을 향했다. 내 엄마의 유언이기도 했다. 그는 잠시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췄다. 그 사람은 늘 말했지. 우리 서연이는 아빠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너에게 어부의 딸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은 너를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나의 최선이자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너를 그림자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너를 홀로 어둠 속에 내버려둔 꼴이 되고 말았다. 하마터면 내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너를 연경 잃을 뻔했어. 이 아비의 못난 자존심을 용서해다오. 딸아!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서툴지만 너무나도 깊고 거대한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 감사와 회한의 눈물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녀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거칠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용서받을 사람은 저예요. 아버지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하지만 덕분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힘으로 버텨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과 함께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벽마저 완전히 허물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안 철원의 그 부대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합참의장 직속 특별감찰단의 조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강민준 상사는 군사재판에서 살인미수 및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불명예 전역과 함께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진우 일병 역시 협박죄로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 지휘부 전원이 보직 해임되었고 군복을 벗었다. 부대는 완전히 해체 수준의 개편을 겪었다. 한서연 중위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권력 남용에 대한 무서운 경고이자 꺾이지 않는 의지에 대한 경외의 상징이 되었다. 2달 후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서연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국방부 본부의 편안한 행정보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원래의 부대로 돌아갈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는 제 소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서연이 다시 철원 땅을 밟았을 때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더 이상 동정이나 경멸이 아닌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수군거림도 비웃음도 없었다. 부대 식당에서 한때 그녀를 비겁하게 외면했던 친구 김지은 중위가 다가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서연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담겨 있었다. 알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소대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임 장교가 아니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녀의 리더십은 공정했다. 소대원들은 이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충성심으로 그녀를 따랐다. 한때 그녀에게 뜨거운 수통을 건네주었던 과묵한 박일병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자신의 소대를 이끌고 혹한기 훈련이 치러졌던 바로 그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쌓였던 눈은 녹아내려 작은 시냇물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 중 뒤처지는 한 소대원의 군장을 들어주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강민주는 결코 보여주지 못했던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몇 달이 더 흐른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노을이 붉게 물든 연병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제주도 바다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부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소중하게 바라보다가 다른 주머니에서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최근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4개의 별을 단 대장과 늠름한 중이가 된 딸이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숙소 책상 위에 2장의 사진을 나란히 세워두었다. 그녀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준 어부 아버지와 그녀에게 강인함을 가르쳐준 대장 아버지. 그녀는 두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태석의 딸이라는 그림자 아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한서연 중이,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